네,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강의는 두 번째 촬영된 강의입니다. 파일을 옮기다가 파일이 깨져버려가지고 다시 촬영을 하게 됐어요. 부족한 거 채워 넣으라는 뜻으로 알고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까지 삼국이 어떻게 통일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봤다면 이번엔 통일된 신라가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발해는 다음 시간에 보고요. 그 신라를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서 우리가 편의상으로 3단계로 신라를 분류를 합니다. 상대, 상중하로 분류를 해요. 상대, 중대, 그리고 하대로 구분을 합니다.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 상대 같은 그 신라 사회 파트 우리가 읽어봤죠. 그 골품제라는 게 있었어요. 골품제, 성골, 진골, 그리고 성골, 진골, 그리고 육두품부터 시작하는 그런 골품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상대는 진골된다. 성골, 정신이 없네요. 성골 귀족들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그 시기를 생각하면 돼요. 내물왕, 그리고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 제가 이 왕 이름들을 얘기했을 때 그 왕의 이 왕은 뭐, 이 왕은 뭐, 이 왕은 뭐 이렇게 떠오르셔야 합니다. 뭐 그런 왕들이 있었죠. 지난 시간 복습까지 지금 한 번에 한 거예요. 중대는 성골 귀족들이 아니라 진골 사람들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진골 중에 최초로 왕위에 오른 사람은 김춘추입니다. 그래서 무열왕 계통의 진골들이 왕위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대도 진골은 진골인데 이제 이때는 다시 내물왕계 돌아가서 내물왕계 진골들이 왕위에 올랐다. 그래서 상중하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통일은 무열왕 때 한 게 아니고 문무왕 때 한 거죠. 그 아들 때. 근데 이 문무왕의 아들이 신문왕인데요. 이 신문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 중대의 특징은 왕권이 강력했다라는 겁니다. 왕권이 강했다라는 게 신라 중대의 특징입니다. 이 신라 중대에 는 신문왕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신문왕. 신문왕이 왕권 강화를 위해 굉장한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살펴봅시다. 그 신문왕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어떤 일을 할 때 명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일을 하는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남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를 이 사람은 어디서 찾았느냐? 김흠돌의 난에서 찾았습니다. 김흠돌의 난. 이 김흠돌의 난이라는 건요. 이 김흠돌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김흠돌이 진짜 반란을 일으켰다. 아니면 신문왕이 그 명분을 얻기 위해서 설계한 것이다. 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핵심되는 사건이에요. 김흠돌의 난을 통해서 명분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김흠돌이 귀족이었어요. 귀족들의 힘을 쳐내기 시작을 합니다. 최초로 이제 정치적인 힘을 뺏으려고 해요. 신라 사회에 읽었죠. 골품제에 존재했다. 그리고 귀족들 간의 화백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다. 제가회의라는 게 있었죠. 고구려는.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사회파트 다 읽어보셨죠. 그래서 거기에 대장이 이제 상대등인데 상대등의 권한이 약해집니다. 상대등의 권한이 약해지고 집사부의 시중의 권한이 높아집니다. 집사부와 상대등은 다른 건데 이 상대등은 화백회의의 대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귀족 세력들의 대표인 겁니다. 근데 이 집사라는 거는 우리가 그 드라마 보면 부잣집에 집만 관리하는 비서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을 집사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드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대장이 시중인데 이 시중의 권한이 올라갔다는 건 내 사람, 왕의 사람의 권한이 올라갔다라는 거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일을 추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려면 나와 뜻이 맞는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권력을 올려주는 거다. 그리고 새로운 세력, 기존의 귀족 세력이 아니라 새로운 세력들, 육두품들을 등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육두품을 등용하는 거예요.
이 골품제의 한계로서 그 계급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관직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성골, 진골 귀족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 계급과 육두품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관등이 달랐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한계 안에서지만 이 육두품들을 대거 등용했다라는 게 이 신문왕 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치적인 걸 봤으니까 경제적인 걸 보자고요. 경제적으로 원래 노급이라는 걸 지급했었어요. 근데 이 노급을 관료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꿉니다. 이 노급과 관료전의 차이가 뭐냐면 신라 사회에서는 관료들의 월급을 땅으로 줬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네가 직접 일해서 벌어 이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받아올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0가마니가 나왔다. 그러면 한 두세 가마니 정도 나라에 지급해야 될 세금을 나라로 내는 게 아니라 그 관료한테 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노급이고 관료전인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노급 같은 경우는 거기서 노동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집 뒤에 뭐 별채를 하나 지어야 된다. 건물을 하나 더 지어야 된다. 그러면 이 내가 받은 노급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켜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노동력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관료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로지 돈만 받아와야 합니다. 곡식만. 그러니까 그 세금만 받아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보면 귀족들 입장에선 무엇이 더 좋겠어요? 노급이 더 좋겠죠. 노급이 더 좋았겠죠. 그러니까 노급에서 관료전으로 형태를 바꾸는 겁니다. 이 경제적인 거 부분 봤고요. 이번에는 행정적인 부분을 봅시다. 구주 오소경을 설치해요. 이 구주 오소경은 지금의 뭐 우리나라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뭐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를 시키죠. 지방자치는 아니지만 이렇게 행정 분할을 해서 통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경이라는 것은 작은 수도라고 작은 수도라는 뜻인데 신라의 수도 경주, 금성이 이제 동남쪽에 치우쳐 있죠. 그래서 지역 간의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거점이 되는 도시들이 필요한데 그 거점이 되는 도시를 오소경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을 봤으니까 이제는 사상적인 부분을 봐야 돼요. 나에게 마음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배신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나에게 힘으로 억눌려서 충성하는 사람이 배신할 확률이 높을까요? 힘으로 억눌려서 충성하는 사람은 그 힘이 없어지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겠지만 마음으로서 충성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이 사람에게 충성할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상적인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신문왕이. 그래서 유학을 장려를 하는데 유학을 장려하기 위해서 소슬림왕이 태학이라는 학교를 설치했다고 했죠. 이 사람도 국학이라는 학교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사상적으로도 자기에게 충성하도록 왕권에 충성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죠. 이 유학이라는 거에서 가장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군주에게 충성한다 뭐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네, 그래서 신라 중대는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문화 파트를 조금만 보고 넘어갈 건데 문화 파트는 우리가 이제 사진자를 보면서 같이 보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 시기를 문제를 내기 위해서 나오는 지문이라든지 보기로 나올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몇 개 알려주면 뭐가 있을까? 네, 제일 유명한 건 일단 만파식적이라는 게 있어요. 만파식적은 이제 신문왕과 관련된 그 전설이라서 신문왕만 문제를 내려면 만파식적을 아마 지문으로 줄 거예요. 그럼 만파식적은 어떤 얘기냐? 그 문무왕이 죽어서 이제 바다에 묻혔어요. 내가 바다의 귀신이 되어서 일본 외놈들의 침입을 죽어서도 막아내겠다 뭐 이런 전설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 뭐 무슨 이상한 대나무가 있다 그래서 신문왕이 가봤더니 뭐 용이 말을 해가지고 뭐 피리로 만들어서 불렀다 뭐 이런 전설이 있는데 이거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셔서 그냥 이런 얘기구나 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시험 문제에 이게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신문왕 그러니까 신라 중기 얘기구나 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효대사 있겠죠. 원효의 단짝 친구
의상 대사가 있습니다. 의상. 이 원효 같은 경우는 일심서상 그리고 화쟁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의상은 뭐 화엄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시기는 교종입니다. 교종불교예요. 교종불교인데 이 교종불교는 원래 이 책을 많이 읽히는 불교예요. 교가 이제 교리 할 때 교자인데 이제 책을 많이 읽고 깨달음을 얻어서 불교에 대해 통달했을 때 부처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게 교종이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이 원효와 의상대사는 둘이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일심사상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아미타불만 외치면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교 이제 원래 그 귀족들에게는 내가 그 일반 그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과 그 차별화해야 하는 뭔가가 필요해요. 그것들이 이제 불교, 교종불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그거의 벽을 이제 슬슬 허물기 시작을 합니다. 의상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뭐 귀족 출신이었고요. 왕족 출신이었고 그럼에도 이제 왕족과 이제 뭐 서민들 사이에서 뭐 이렇게 같이 뭐그 교종을 이제 통합하려는 뭐 화엄 뭐 이런 화엄 이런 거를 하는데 이거를 굳이 제가 이렇게 말로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고려시대 때 유명했던 스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라 때 유명했던 스님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불교 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수능이면 그렇게 문제가 나올 리가 없는데 네, 수능이면 그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요. 근데 이게는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이니까 그런 문제가 가끔씩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굳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책에는 안 나와 있을 거예요. 불국사가 이 시기에 세워졌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요. 아, 그리고 이제 신문왕 얘기는 했고 이 성덕왕이라는 왕이 오르면 관료전에서 이제는 아예 정전이라는 걸 지급을 합니다. 정전. 네, 정전. 왜 갑자기 목이 막히냐. 성덕왕. 이 성덕왕 때는 정전이라는 걸 지급을 하는데 이 정전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이제 왕이 있고 관료가 있고 그리고 백성이 있죠. 아 이게 밑으로 했는데 세금을 그러니까 왕이 관료한테 권한을 주면 관료가 백성에게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걷어가는 게 노급이랑 관료전이라고 했죠. 근데 정전은 뭐냐면 왕이 백성한테 직접 땅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백성은 나라에 바로 세금을 내게 되겠죠. 그러면은 귀족들의 권한이 높아지는 거라기보다는 네, 귀족들의 권한이 높아지는 거라기보다는 당연히 네, 왕권 강화에 힘을 쓴 거겠죠. 네. 이렇게 해서 성덕왕 때 정전이 있었다. 뭐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중대는 거의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본 없이 하려니까 두 번째 하는 건데도 좀 정신이 없네요. 그리고 이제 하대는 중대랑 좀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권이 약했어요. 왕권이 약했는데 이때는 김원창의 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원창의 난. 김원창의 난은 이제 내가 왕이 되겠다 하고 귀족들끼리 막 싸운 그런 사건들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이 시기는 왕권 다툼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인데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왕권이 약해졌죠. 그럼 귀족들의 권한이 올라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등은 당연히 권한이 올라갔겠죠. 그럼 시중은 권한이 내려갔을 거고요. 그리고 이 상대등 세력 그러니까 귀족들의 세력이 커졌다고 한 거잖아요. 그럼 귀족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걸 다시 돌려달라 그래요. 자기들한테 유리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거 노급이 있죠. 그래서 노급이 부활합니다. 노급이 부활했어요. 노급이 부활했는데 이게 자기가 갖고 있던 걸 뺏겼다가 다시 되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막 원칙도 없고 수탈을 일삼기 시작합니다. 관료들이. 그래서 농민들이 피폐해져요. 사회가 피폐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적이 됩니다. 도적이 되거나
되거나 뭐 산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원종과 애노의 난이에요. 원종과 애노의 난. 이 원종과 애노의 난도 이름을 알아두셔야 되는 게 신라 하대에서 농민봉기. 농민봉기의 가장 대표적인 뭐 그런 겁니다. 나중에 뭐 홍건적의 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원종과 애노의 난이 제일 대표적인 거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 이거는 중앙 집권적인 거잖아요. 왕이 직접 그 개편하고 왕이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고 있었다면 이젠 지방을 통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호족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왕권이 지방까지 미치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제 독자적으로 내가 이 지방에서 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성주나 아니면 장군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왕건, 그리고 견원,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이제 후삼국 시기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후삼국은 이제 고려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후삼국 그리고 호족들이 이때 등장하게 되었다. 근데 이 호족들이 자 보세요. 육두품 세력들이 중대 때 권력에 올라갔었죠. 근데 원래 이 사람들은 얘들을 자기들 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육두품 세력이 권력이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앙을 벗어나서 호족들과 힘을 합치게 됩니다. 호족들과 힘을 합쳐요. 그래서 육두품 세력 사람들이 호족들의 머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참모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의 세력을 읽었다. 왜냐면 이 사람들에겐 땅과 군사와 뭐 재산이 있고 이 사람들에겐 머리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네, 뭐 이 정도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또 중요한 사상이 등장하는데 선종불교가 등장을 해요. 선종불교 그리고 풍수지리가 유행을 합니다. 풍수지리는 여러 번 얘기했죠. 배산임수 그리고 뭐 도선대사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따로 얘기하지 않고요. 선종 같은 경우는 교종은 아까 교리를 중시하는 그런 불교였다고 했잖아요. 선종은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런 거 몰라도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상이 정말 이 호족들에게 최고인 게 뭐냐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럼 이거는 다시 말하면 땅에서는 누구나 다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사상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선종불교가 유행을 합니다. 선종불교가 유행을 해요. 네, 이렇게 되면 신라 중대랑 하대를 비교하는 게 끝나는 겁니다. 보시면 정말 반대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대에서 중요한 건 호족들이 등장했다. 그리고 노급이 부활해서 농민들에게 수탈이 더 심해졌고 이 사람들이 도적대가 되거나 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숨어 살게 되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원종과 애노의 난이다. 뭐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네,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이렇게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아마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번 제가 오프라인에서 한번 고려 시대랑 뭐 이렇게 해서 스님들 이름 모아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넘어가시고 여기만 뭐 진전사지 삼층석탄 뭐 이런 거. 네,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발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